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종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치력, 그다음에 뭐 경제, 그다음에 뭐 외교, 지금 뭐 다 문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외교 같은 경우에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대미 관계, 그쵸? 대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경제와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 나오셨어요. 김윤재 교수님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잠깐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는 김윤재라고 하고, 여기 사무실은 네오용산연구소 제 사무실입니다. 예.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좀 이렇게 많이 방송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제 사무실에서 불안한 거 처음이라서 어색하잖아요. 아무런 원고도 없이 불쑥 그렇죠. 찾아와서. 맞습니다. 이게 원고가 있으면 네. 이게 이제 생으로 좀 이렇게 사실을 좀 보도해야 되는데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이거 뭐 대본 하다 보면은 좀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있는 대로 설명을 해서 우리 여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네. 과거에 이제 문재인, 노무현 이 정권 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정권만 잡으면 부동산이 그냥 폭등해요. 희한하게, 그죠? 네네. 그리고선 말년에 가서는 폭락해버리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완전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로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할까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어때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지금 부동산에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부동산에 안정하면 일단은 좀 두 명의 노무현 문재인하고 비교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뻥을 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특히 노무현은 뭐 부동산을 잡겠다 뭐 이게 초창기였기도 하고, 문재인도 그렇고 대통령 되기 전에 뻥친 거 없어요. 되고 나서 이제 뭐 갑자기 뭘 해보겠다고 해서 그 부동산을 망가뜨린 건 사실인데, 아니 뻥을 치지 않았지만 무능한 거 아닙니까? 무능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무능했죠. 그럼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무타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집값을 어떻게 잡고 뭐 어떻게 하겠다. 온갖 설레발은 다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나서는 지금 결과가 뭐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은 것처럼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예 그냥 대책이라 할 거 없어요. 아예 숨통을 지금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책임을 물어보니까 최근에 한 얘기가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 포기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돼서 지금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정권을 잡아놓고 국민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필요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나도 황당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심이 없죠. 특히 두꺼워요. 역대급이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정치인이 보통 두꺼운데 정치인 중에서 탑 오브 탑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왜 그런 포기 발언을 했냐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 문재인 꼴 난다. 이걸로 이제 이슈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빨리 더 이상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항복을 한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문재인 꼴 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문재인 꼴 나잖아요 지금.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그때부터 부동산을 좌파들이 잡으면요 폭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은 부자들한테, 쉽게 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없는 분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세금을 올린 거예요. 종부세, 음. 노무현 때. 자, 양도세도 기준 시가로 신고해서 세금을 냈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그걸 실가로 전부 다 바꿔면서 세금을 엄청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선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만들어버려요. 그죠? 노무현 때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선 세금을 바꿔서 이중과세 이런 오해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걸 또 걷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도 하나의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품이죠. 예, 그 상품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야. 세금으로. 그러면 만약에 5억이었던 것이 세금을 갖다가 2억을 걷어버린다. 그러면 7억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폭동한 결과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뭐 세금의 증가 문제는 맞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세금은 나중에 적절하면 내지만 네. 그게 과도하면 당연히 호가를 높게 해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게 인간 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첫 시행될 때는 문재인 때 반복하고 네. 지금 이재명 때도 똑같이 예, 반복하고 맞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였어요. 네. 결과론적. 우리가 윤석열을 막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냉철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때 지나오는데요? 네, 엄청 많은 부동산 문제를 때문에 뭉개진 거잖아요,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를 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정상으로 해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 없었어요. 세금 문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서서히 이제 종부세가 12월 때 나와야 돼, 벌써. 네.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 안 나오겠어요? 왜 안 나와?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이거 막 서울 사람들 다 두드려 맞아. 그럼 정권 나라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12월 다가고 있어요. 원래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돼야 돼요. 부과 안 된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도 생각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잔머리가. 야, 이거 문재인처럼 이걸 또 골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보수층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요. 세금을 강제적으로 좀 많이 내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내리냐? 가만히 보면 이 조세 전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조세가 전가되면 다 서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값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리는 편인데 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자꾸 올리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이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권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그렇죠? 집을 아예 거래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공급은 안 하고. 자, 과거에, 김수현인가요? 김수현이라는 정책실장을 했던 노무현 때 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도 뭐를 했던 걸로. 양정부에서 두 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하여튼 책을 하나 냈는데, 보수화된다. 어떤 게 보수가 되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보수화가 된다. 이런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은 집을 갖거나 하여튼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좌파에서 우파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책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정부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런 차원이 좀 섞이지 않았나 저는 의심을 해요. 이거 의심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번에 거래를 못하게 그냥 대출을 막아버리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집값은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잡히다는 표현보다는 사람을 잡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대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지금 대출을 막은 것뿐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제 지금 서울 전역, 그렇죠. 경기도 12군데가 묶여 있잖아요. 네네. 다시 말하면 집 사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집도 아까 상품이라 말씀하셨죠. 뭐 물건 사는데 허락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허락 안 받아요. 네네네. 그거 사면 돼요. 다만 건물만 사지. 땅은 못 사지만. 그러네. 우리나라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아주 예외적으로 그게 착히 문제가 되면 동별로 이렇게 그 문제되는 지역만 톡 집어가지고 하라고 난 제도인데 이거를 그냥 권한이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원래 이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하면 되는 걸 서울시장이 누구예요? 오세훈. 경기도지사 김동연이잖아요. 네네네. 이재명한테 둘 다 썩 친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내면 안 들을 것 같아. 그냥 국토부 장관을 시켜서
이게 두 개를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권한자거든요. 그렇죠. 싹 묶어버린 거야. 네. 그리고 풀 때도 이 사람이 풀어요. 네. 서울시장이 못 풀어요, 지금.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그렇지. 묶은 사람이 풀게 돼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막아버리니까는, 이제 없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야, 시원하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꾼은 0.1%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을 담보로 애들 결혼도 시키고 사업도 하고 그렇지. 생활비도 보태고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말씀 중에 네. 그 주택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업도 하고 하신다는데 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집을 담보로 해야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도리어 저축을 할 텐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뭘로 연명해야 되냐면 또 종업원들 요즘 급여를 안 주면 아주 처벌이 큽니다. 어휴.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 얼마나 힘쓰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내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막으니까 사업도 고꾸라져.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일인데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내가 한번 지적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못하게 됐죠. 지금 이제 얘기를 더 이어보면 그 김수현 그 교수가 교수예요, 어느 네. 대학교. 이 부동산으로 흥하면 이게 보수화된다는 말 때문에 네.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 좀 사람이 살만하면 이게 그 자기들 말 안 듣거든. 안 먹히거든. 복지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잘 되는 게 안 돼. 그리고 일단 잘 몰라. 경제를 모르는 게 기본이고 좀 아는 놈들도 이거를 잘 되게 하면 우리 편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강해요. 우리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막 황실해가지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나 정상적이 되는 사람들이 못 가는 길을 회방을 하고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도 그냥 아예 망가지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해놓고 결국 이제 정부에 손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푼다 해가지고 또 뭐 100만 원씩 국민 세금으로 또 받아가지고 주면 돼. 그러면 와 기다리잖아. 막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이 주신 100만 원 이거 옛날에 하는 그런 짓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재밌거든. 그래서 나쁘다는 거죠. 그 남들은 못하게 하면서 지들은 다 강남 살아. 그렇죠? 문재인 때 내로남불, 부동산 내로남불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 그 결정하는 사람들 한번 신문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야. 네. 쉽게 말하면 경제적 보수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좌파 정책을 하는 거야. 네. 이재명 씨도 지금 30억이 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집이 지금 분당에 있잖아요. 네. 양지마을에 있을 거야 아마. 그 집을 비워놓고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자기는 어디 살아? 한남동 살아. 그렇죠. 청와대 이상 같대요. 한남동 살아.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이 이 좌파들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많이 볼 텐데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못 살게 자꾸 하면서 자기들은 잘 살고 또 심지어 미국을 혐오하고 막 발언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싫어하고 막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좌파를 지지하는 건 좋은데 위치는 좀 보시고 좀 가려냅시다. 저는 지금 이 좌파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뭐 욕하고 싶지 않은데 참 글쎄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좌파를 지지하게 될까요? 제가 한 말씀 네. 고해할 게 있는데 네. 젊을 때는 잘 모를 때는 이게 말에 솔깃해요. 와 멋있다. 야 정말 저렇게 해야 돼.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상당 부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 왔어요. 맞는 말이야. 역시 저런 사람들이 해야 돼.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솔선수범하고 지행합일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특히 정치인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에 야 이 새끼들 완전히 죄송합니다 속어 써서 이 자식들 완전히 말 따로 행동 따르구나. 특히 그 지도부들 민주당이라는 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전부 다가 귀족들이에요. 근데 말은 친서민적이야. 그 서민들 막 소위 말하면 그 통일 쉽게 말하면 이단 종교처럼
그렇게 사람 정신 혼 빼가지고 표박아가지고 지지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 그래도 좋으면 가. 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수 부족한 게 많지만 이쪽은 그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김남국 코인 그죠? 100억 가까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100억 가까이 갖고 있는 사람이 빵꾸난 양말 일부러 보여주면서 한 푼 줍쇼. 이러는 게 좌파예요. 그런데 그거에 혹해가지고 또 거기다 또 기부하고. 저는요, 이 좌파들의 사상이 참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게 말이 이제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가는 게 그 사람들의 단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까지 연결이 되면서 부동산 가지고도, 국민을 우롱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남들은 못 사게 주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평 살다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았다든지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이러면은 좀 넓혀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사게 해놨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토지 거래허가구역 딱 묶어놓으니까 완전히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부동산 이제 박사로 연구를 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 왜 좌파가 잡으면 부동산 값이 오를까? 이게 경제 논리를 치면 다 알다시피 공급이 많으면 이게 공급이 많고 세제가 강하지 않으면 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공급을 안 해.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 이게 좌파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공급을 안 하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들은 자 공급을 하려면 서울 같은데 땅이 없잖아요. 그럼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이제 밑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하면서 환경 문제도 풀어야 되고 엄청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사도 보내드려야 그리고 공급을 딱 하면 시간이 다 가버려. 정권 5년이. 야 이걸 내가 왜 하냐. 누구 줘라고.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해놔도 또 도수화된다고 하고. 그렇죠. 공급을 하면 그린벨트도 풀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좌파의 가장 지지 기반이 환경종자, 환경종자. 그 사람들이 또 자기 편이 왜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싫은 거야.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속성에 있어요. 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왜? 복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좌파가 잡으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게 그냥 그 속설이 아니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공급이 불가능한 정권이고 세금을 올려야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집단지성이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좌파가 잡을 것 같으면 부동산의 값을 투자하는 게 돈을 번다는 게 학습이 됐어요. 그렇지. 학습이 되니까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예 꽁꽁 묶어버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폭발을 하잖아요. 지금 폭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제가 며칠 전에 집이 없으니까. 네, 며칠 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거래 건수는 거의 30-40% 확 줄었고 근데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서울에 소위 말하면 강남구, 그다음에 강남 3구, 마용성 지역 6개 지역이 좀 좋아하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외곽 지역 아닙니까? 19개 서울자치구는 대략 값이 올랐어요. 오히려 핵심 지역, 보수가 우수한다는 그 마용성 선호 지역은 가격이 좀 조정됐지. 거래가 하도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거래는 조금 늘었지만 가격이 더 올랐어. 다시 말하면 자기들 보통 서민들이나 이렇게 우리 예상 밖인데 이런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죠. 그 외 지역은 다 폭락했으니까 거래도 안 되고. 그게 풍선효과로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폭락되잖아요. 폭락. 아니, 올랐다니까. 다른데도 외곽이 올랐고 내부가 줄었어요. 그래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 경기도 쪽엔 거래가 안 돼서 난리인데. 지금 서울만 부족했어. 서울만 부족해서. 왜냐면 사람들 서울을 많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의 외곽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중심부. 제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경기도 이제 외곽 지역이고,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서울 외곽을 얘기한 건데, 서울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선 이제 그런데 거래는 안 돼. 그리고 외곽 지역은 집값은 폭락하는데 거래는 안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네. 서민은 서민대로 힘들고, 부자들은 이제 좀 있으면 종부세에 맞아서 힘들고. 종부세는 아마 지금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종부세가 많이 들질 것 같으면 이제 정권이 붕괴가 올 수 있어요. 좀 이런 문제들이 빨리 진짜 좀 해결이 돼서 정말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오늘 우리 김 교수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 용산구에 그죠? 이번에 용산구에 구청장으로 출마를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정책을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산구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PR을 하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요, 저 선거법상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있다. 고민을 하고 그렇지, 있죠.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예, 고민하고, 여기도 지금 사무실로 용산이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재명 정부 저런 허접한 정책을 좀 다 깨부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노무현, 문재인 못지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런 자들의 그 정책을 잘 꼼꼼히 살펴서 좀 혼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하이브리드예요. 부동산의 그 실패 하이브리드. 왜냐면 이재명 정부는 제가 예측할 때 1월 달에 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지금 지금 막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자세히 보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나 소위 말하면 또 한 번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예상할 때. 왜? 공급을 했으면 벌써 나왔죠. 이재명이는 어떤 사람인데요. 벌써 했는데 불구하고도 이제 문제가 지방선거 앞당겨지고 지금 막 이제 약간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해서 마치 이제 공급이 막 이루어진다는 착시 현상을 주는데 실제로 공급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간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불고 풀고 뭐 하고 엄청 그렇죠.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를 선언만 하고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보세요. 세종시 청사를 완공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 내 동생이 세종시 살거든요. 그럼 기대해. 대통령실 오면 너무 좋겠다. 그 개뻥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절대로 임기 중에 세종시 가지 않겠습니다. 소위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충남도, 지금 충청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통합하잖아요. 원래 이 충청도가 자기 게 아니야. 지금 국힘 쪽이잖아요. 그럼 이 통합을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하면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있고 그 먹는 일환으로 세종시의 대통령실 그거를 또 한 번 애대을 띄우는 거야. 만약에 이재명이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대선 기간에 세종시에 대해서 막 공략했잖아요. 하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네. 대통령실 청와대 옮긴다고 했다가 진작 관사는 안 가고 지금 요 한남동 거기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네. 왜 안 가? 아니 대통령실이 안 가는 대통령 관저가 주무시는 사는 집이잖아요. 아니 그거 보니까 뭐 김재원 지금 최고 우리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누가 좀 음침하다라고 했다고 안 간다고 한다. 그거를 좀 밝혀라.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도 봤어요. 그런 거는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 청와대 관저는 작아요. 네. 작고 신무하긴 좋아요. 보안도 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안 갈까?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교통 관제하고 힘들었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한남동은 같은 대통령실이 용산이기 때문에 짧거든요. 네.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렇지. 한남동 거기서 대통령 청와대까지 가려면 엄청 힘들어. 그렇지. 시내 교통이 장난 아닌데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렇죠. 한남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왜 위반하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이재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때문에 그래. 정확하게 세 사람이야. 네. 김혜경 여사하고 그다음에 그 부속실장. 부속실이 김현지? 그치 김현지. 김현지. 이 두 사람이 한 군데 있으면 힘들거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실 따로, 주로 업무 부속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 네. 자기 관저, 관저는 용산, 분리시키는 게 하나 있었고, 네네네. 욕을 했겠죠. 쟤 보기 싫다. 서로가. 하나가 있고, 지금 이재명의 장남이
지금 대통령 그 관저에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청와대로 옮기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노출이 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결혼한 아들, 뭐 이동호인가? 아들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국가적인 있다. 명분이나 이 대통령직에 맞는 그런 걸 따지면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대통령실에 안 가도 대통령만 가면 되는 게 청와대인데 노란자가 빠지고 그렇지. 나머지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1차 대전이나 네네. 2차 대전이나 큰 일은요 의외로 사사lon구에서 시작돼요. 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네, 저는 이게 틀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 오늘 제가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한테 속지 마라.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좌파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그 속을 게 따로 있지. 이거 지금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거짓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도 힘들고 집을 가진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만드는 기술도 상당히 좋아요. 저는 뭐 그렇게 하라면 못 하겠는데 다 못 살게 하는 참 기술 좋은 모두가기.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기지.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요 경제가 다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막음으로써 자영업자들까지 힘들어지는 그 대출을 활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기업까지 휘청되는 그래서 근로자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교수님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배웁니다. 오늘 김 교수님 그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 그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많이 마음고생 심하시고 힘드실 게 많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많은데 그래도 이제 자기 마음과 정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을 때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올해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좀 이재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즐겁고요.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한 번 더 보시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